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1977년 8월 16일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도시 멤피스의 어느 집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 그의 이름은 바로 엘비스 앨런 프레슬리. 우리가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야. 근데 화장실에서 당시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였는데 2010년 엘비스의 주치의였던 조지 니코플러스 박사가 엘비스의 진짜 사망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게 돼. 엘비스의 사망 이유가 과연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마약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어. 약물 중독? 많이 할 수 있어. 아니면 로큰롤의 황제니까 건호하게 취한 채로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해가지고 실족을 해서 실족을 해서 뇌출혈. 뇌출혈. 그것도 충분히 그럴싸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한 진짜 이유는 그 박사님은 변비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에? 변비 때문이라고. 말이 되나? 12년 동안 그의 옆을 지켰고 그의 어떤 자서전에서 엘비스의 진짜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그의 만성 변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렇게 부검을 했을 때 대장 길이가 8에서 9피트, 약 2.4m, 일반인들보다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길었고 죽기 전에는 체중이 거의 120kg까지 나갔거든. 굉장히- 엄청 거부가 그치. 됐었구나. 먹는 거는 굉장히 많이 먹고 활동량은 적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이런 변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서 급사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박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그동안 만성변비를 알아와가지고 인공학문 성형술을 하려고 했었대. 인공학문? 장르를 뽑나? 학문 쪽으로 어떤 그런 직장 쪽에서 대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뭔가 거기에다가 성형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어떤 그런 연예인이고 스타이다 보니까 좀 자존심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 아 근데 수술 받았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을 모두 다 보정하더라도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높고 심혈관계 사망률, 심장마비나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게 늘어나. 다른 거 없이 변비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둘은 뭐 어떻게 좀 변비로 좀 고생을 해본 적이 있나? 나는 사실 항상 비우고 사니까 얘는 반대. 너무 많이 좀 설사를 많이 하지. 소유를 하지 않지. 소유, 무소유. 근데 보통 그런 정도 있잖아. 이게 우리가 여행 같은 걸 가면은 여행지에선 아무래도 노는 거에 정신 없고 나의 어떤 그런 배변 루틴이 깨지는 경우들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조금 길게 갈 때는 아무래도 보는 횟수가 근데 나는 재능이 있어. 어디를 가도 여기서 제일 좋은 화장실은 저기겠다. 그걸 미리 파악해. 미리 서칭을 해놓는구나. 다 준비해놔. 왜냐면 난 무조건 갈 거니까. 낙준이 애기들이 이제 낙준이가 없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아빠 또 화장실 갔어? 어. 이럴 정도로 낙준이가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 진짜 화장실에 있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변비가 뭐 이게 정확한 진단명인가? 약간 난 궁금한데. 대장은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계속해서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도 음식은 항문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얘네가 연동 운동을 하니까. 대장이 이거를 잘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 대장의 활동력, 운동성이 좀 떨어지는 건가? 뭐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대변을 보거나 뭐 완전히 굳은 뭐 딱딱한 변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항문이 찢어져서 뭐 출혈 있는 이런 좀 고통스러운 어떤 이벤트를 반복해서 경험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변비로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지. 구독은 변비를 사라지게 합니다. 요즘 들어 변비 환자들이 좀 늘어난다. 이유가 있나 어떤? 이게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변비가 생기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불규칙한 배변 습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업무나 학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 항상. 바로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학교에서는 약간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 하면 좀 그치.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서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장의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감각도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이제 그렇구나. 많지. 뭐 대장암이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뭐 이런 병들도 궁극적으로는 좀 변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이지. 변비에도 종류가 있나? 변비에도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뭐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알면 도움이 되는 좀 큰 분류들도 있어. 어떤 거? 첫 번째로는 이제 기질성 변비와 기능성 변비가 있어. 기질성 변비는 이제 뭐 대장암 같이 뭐 변이 내려가는 길을 좀 막는, 그치. 어떤 장애 병이 암이 있는 거야. 기계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치. 그거는 뭐 그 변비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검사나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변비를 처음 갑자기 생긴 변비를 좀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아야기 위해서. 혹이 이렇게 막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기질성 변비라고 하는구나. 기능성 변비는 뭐 이런 특정 원인 질환 없이 어떤 대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변비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지. 그럴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기능성 변비에서도 크게 세 가지 좀 나눌 수가 이것도 있는데 세 가로? 이완성, 경련성, 직장형 변비가 있어. 이건 전혀 뭐 이해가 안 돼. 뭔 소린지 하나도 신기하게 모르겠는데? 이완성 변비는 대장이 이완돼 있는 거야. 운동 능력이 떨어져. 좀 푹 퍼져 있어. 그래서 대장 운동이 약해가지고 변을 잘 밀어내지를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장 속에 변을 좀 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이미 좀 늘어나 있잖아. 자꾸 이렇게 압력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변이를 막 느끼지 않아, 본인도. 그냥 좀 나이 드신 분 중에 뭐 나 원래 대변 한 3일, 4일에 한 번씩 봐요. 근데 한 번 볼 때 변 양은 많아.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변들이 장 속에 차면서 복부 팽만감도 느끼고 엄청난 복통이 생기고 이 덩어리로 인해서 굉장한 좀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이완성 변비는 알겠는데 그럼 경련성 변비? 그러니까 이건 아예 모르겠는데? 경련은 뭐야? 경련성 변비가 스트레스랑 주로 관련이 있는 변비야. 비정상적으로 자율신경이 좀 긴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장벽이 진짜 좀 불규칙하게 수축을 해. 어떤 사람들은 군데군데가 더 수축을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못 가게 이렇게 막는 딱 거죠. 돼버리면은 변이 장을 잘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변비야. 직장형 변비는 뭐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대변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여기에 그치. 변이를 느끼면 마지막에 딱 짜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걸려서 잘 나오지 않는 거야. 자꾸 힘주고 참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직장형 변비가 생겨가지고 화장실 가서 힘을 줘도 대변이 안 나와서 그러다가 못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 변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도 있다 그랬잖아. 변비가 막 어떤 뭐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진짜 고생하신다니까. 일단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게 되잖아. 오래 앉아 있게 되지. 그러면서 항문에 문제가 생겨. 여기에 자꾸 이제 압력이 가해지니까 혈관들이 굵어지고 막 꼬이고 돌출되고. 치질이 생기는구나. 그치, 치질이 생겨.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찢어져, 한 번 통증 생겨, 대변 보는 게 더 무서워져. 그러네. 그 외에도 대장 내부에서도 이게 압력이 생기잖아. 안에 그렇지. 끼고 여기 막 누르니까. 그러면은 대장벽이 이게 대장벽 이렇게 있잖아. 바깥쪽으로 뿅 튀어나오는 개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 그냥 개실만 생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변 같은 게 끼잖아? 그러면 개실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수술해야 되는 거 그럼 아니야? 수술해야 돼. 개실염 생기면은 수술로 장을 잘라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 외에도 대변이 정말 굳어져가지고 그 덩어리도 큰데 굳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누워 있잖아. 장벽을 눌러. 여기에 장이 헐어버려.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복해서 화장실 가서 힘주고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게 하고 변비를 해서 장내 미생물충도 좀 안 좋아지고 결국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를 다 보정해도 심장 혈관 질환이랑 뇌의 혈관 질환이 발생 확률이 올라가. 그래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도 결국에 그 변비를 교정을 했었더라면 그렇게 급사를 하지 않았을까. 변비가 계속되면 살이 찐다. 그거 아니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비만인 분들이 변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 변비가 있다고 비만이 되는 건 아니야. 변비는 다이어트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먹는 양을 일단 줄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변이 될 원료 자체가 줄어들어. 먹는 게 줄어들어서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다이어트 자체가 사실 먹는 걸 바꾸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 행복하지 않지. 그치. 그런데 변비도 스트레스야. 아. 그렇게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겹치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는 다이어트를 더 힘들게 하니까 어떤 변비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만성 변비가 있으면 좀 우울증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 실제로 좀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진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런 면역 조절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연구들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울감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들도 있어. 운동이나 식습관 등을 좀 건강하게 가져가 보면 변비에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는 걸 보면 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 그러면 모닝똥은 변비에 좋다? 아, 좋지. 왜 그래? 그래? 왜? 우리 몸은 좀 재밌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게 돼. 그래서 아침이 되면 변이가 생기고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변을 보게 되면은 그 직장 벽에 어떤 감각이 느껴질 때 바로 갈 수 있어서 이게 좀 무뎌질 일도 없이 바로바로 싹싹. 대변을 보는 그런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야. 배변 시간의 루틴. 뭐 아까 쭉 얘기를 해줬는데 변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잘 먹어야 돼. 현미밥, 콩,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이 어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고 흰쌀보다 뭐 잡곡, 그치. 뭐 이런 좀 쪽이네.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게 더 좋아. 이런 걸 먹을 때 꼭 생각해줘야 되는 게 충분한 물을 마셔줘야 돼. 물. 식이섬유만 먹으면 안 돼. 섬유질이랑 물이 함께 있어야 이 섬유질이 물을 많이 흡수하면서 대변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거든. 세 번째는 항상 자기만의 배변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 배변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몸은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게 돼.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배변을 할 때 좀 더 다리가 올라가줘야 되거든. 그래야 좀 쾌변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잘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게 좀 시원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인 것 같다. 그러면은 한 15에서 20cm 정도 되는 이제 어떤 발 받침대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밟고. 항문이랑 직장의 각도, 변이 쉽게 이제 배출되는 각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대장의 운동은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을 해준다거나 뭐 명상이나 반신욕 같은 걸 해서 내 몸을 좀 이완시켜주면은 이게 내 대장의 운동을 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많이들 뭐 유산균 식품을 먹는 게 또 좋다. 좀 이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수용 속 식이섬유류를 먹거나 아니면 뭐 유산균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100%는 아니구나.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100%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개인차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기가 먹어보고 나한테 괜찮다, 내가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변비가 심하면은 변비약을 먹으면 좋아. 어떤 자기한테 맞는 변비약을 제대로 먹는 건 좋아. 근데 변비약에도 좀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알고 먹는 게 좋아. 어떤 게 있지? 먼저 첫 번째로는 대변 자체에 좀 부피를 늘려주는 팽창성 완화제라는 게 있어. 약간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한 그치? 느낌이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비교적 이건 안전해. 근데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게 좀 커지기 때문에 가끔씩 좀 복통이 있는 너무 분들이 있긴 눌러서 하지만 너무 커져서. 충분한 물과 함께 또 먹어주면은 이렇게 식사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좀 쭉 내려가면서 대변을 이렇게 좀 보게 해줄 수가 있지. 또 이거 말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게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건데 또 마그네슘이나 락툴로스, 삼투성 완화제라고 그걸 이야기하거든. 이거는 대장 내부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이것도 변의 부피를 어쨌든 그치. 좀 늘리는. 좀 그 물을 끌어당겨 주니까 대변이 좀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맞네. 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자극성 완화제라는 게 있어. 이거는 항문에 넣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거든. 장 점막을 좀 자극하고 대장 근육 축을 좀 유도해가지고 좀 강제로 배변을 일으키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단기간만 써야 돼. 만약에 남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장 기능이 오히려 약화가 되고 굉장히 심각한 변비가 올 수도 있어. 그럼 변비약은 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지금 막 종류도 다양하고. 당연히 부작용에 적은 약부터 사용하게 하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좀 부작용이 적은 그런 팽창성 완화제 같은 거를 좀 우선적으로 써보는 게 좋고 뭐 그래도 안 되는다면 그 삼투압성 하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단기간 자극성 하제를 사용해가지고 대변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좀 불편해 부끄러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수명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공유하셔가지고 일일일동할 수 있게 우리 도와줍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
내가 오늘 또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오늘 도야? 오늘은 보통 이런 그래서- 말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아니야. 야, 내가 오늘 그 생각을 깨 부셔줄게. 진짜. 부셔준다. 그러면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봐. 사람이.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1643년 5월 14일 만 5세도 안 된 아이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 프랑스 왕 5살도 안 되는 5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프랑스를 무려 72년 동안 다스리게 돼. 오 당신 되게 장수했다. 엄청 그치. 오래 다스렸네. 프랑스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으로 이제 평가받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루이 디 웨도네 드 프랑스, 바로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거든. 근데 당시 프랑스 평균 수명이 25세였어. 진짜로? 어찌됐든 루이 14세는 77세까지 장수를 했거든. 진짜 건강했던 거네. 그치. 뭐 강력한 아주 왕권을 가졌으니까 뭐 좋은 것만 먹고 아주 건강했을 것 같지. 근데 14살 때 천연도 알았고 뭐 그 다음에 성홍열, 홍역으로 뭐 죽을 고비 간신히 넘겼었고 성홍열을 걸린 다음에는 그 고열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평생 뭐 가발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그게 아니라 가발이었구나. 피부병, 위염, 설사, 편두통, 치통, 뭐 통풍, 신장 결석,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정말 사는 내내 고통을 받았다고 해. 거의 그치? 종합병원이네. 근데 이 태양왕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던 이유가 원하는 뭘까? 걸 다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절제가 안 돼서. 절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 권세가 이만하면은 또 너무 막 무분별한 그 성관계 때문에 성병에 많이 노출됐던 건 아닐까? 이 모든 시작이 설탕에서 비롯된 거야. 설탕? 일단 루이 14세는 단 것을 좋아하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어. 단 거를. 근데 당시 시대가 그 식민지에서 가져온 설탕으로 만든 어떤 과자나 초콜릿, 설탕 같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의 상징이기도 그러네, 이게 약간 했고, 사치품이었겠네. 그치. 일종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늘 입에 물고 살다시피 했대. 당시에 굉장한 대식가로도 유명했어. 많이 드셨구나. 아침 식사로 18접시, 저녁에는 무려 30접시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해, 당시 루이 14세는. 실제로 이제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의사들이 부검을 해봤더니 그 루이 14세의 위는 보통 사람들 위 크기의 2배 정도. 설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치아에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다고 다 하잖아. 썩지. 엄청 썩지. 실제로 루이 14세는 치통도 굉장히 죽을 때까지 앓았었고 이빨을 굉장히 많이 뽑아냈었다고 해.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계속 먹었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루이 14세가 뭐 이빨이 너무 썩어가지고 치통을 자꾸 호소하니까 주치의였던 사람이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게 뭐였는지 알아? 이가 썩었어? 이를 뽑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뽑는 것도 잘 못하고 이게 균 감염 같은 게 취약하잖아. 근데 이거 잘못 구멍 나는 뽑으면은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균이 생기면은 올라가. 이 천장에 구멍이 뚫려.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보거든. 코랑 입에 연결이 돼가지고 음식물이 자꾸 코로 올라오는 경우도 생겨. 루이 14세는 입천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 마시면 그게 코로 나왔대. 입천장 구멍 이거 막으려고 14번이나 뜨거운 쇠로 이걸 지지는. 그때 마취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또 대식가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문 쪽에 문제가 있어. 치루가 생겨서 그때 이것도 엄청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그럼 당시에 뭐 치료 수술이 있었겠어? 없겠지. 의사들이 해봤겠어? 안 해봤지. 안 해봤지.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치료 수술을 위해서 정말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75명을 모아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연습을 한 거야. 왕한테 하기 전에. 바로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그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된 거지. 첫 번째는 진짜 그런- 첫 번째 하는 사람은 어. 너무 이제 그런 연습 끝에 이제 루이 14세도 치료 수술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단 거를 자꾸 먹다 보면은 감염에 취약해져. 혈당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면역은 떨어지거든. 다리도 감염돼가지고 다리가 거의 썩을 정도. DM프셨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당뇨발? 이것도 혈당이 높으니까. 그래서 다리가 썩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감염이 점점 생겨가지고 1715년 9월 1일 태양왕 루이 14세가 결국엔 숨을 거두게 되지. 당은 적당히 있으면 이건 우리한테 좋아. 근데 이게 자동차에 넣는 기름 같은 거여가지고 우리 혈관에 기름은 잔뜩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걸 안 써. 그리고 기름, 이 혈당 수치가 너무 높게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지? 너무 높은 당은 췌장이라든지 각종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당 독성을 일으켜가지고 그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췌장이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가지고 그걸 낮추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얘 혼자 운동을 하는 거야.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치. 근데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점점 지쳐가지. 결국 우리 몸은 자기 조절 능력을 좀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고혈당이 지속되는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루이 14세는 당뇨병이 있었을 거야. 당들이 결국 지나가는 그 수도꼭지가 우리 혈관이거든. 혈관이 다 녹슬어 버린단 말이야. 당 때문에.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다 녹슬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다리도 피가 잘 안 가. 그리고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처가 나도 몰라. 내가 모르고 그냥 함부로 움직이다가 더 다치고. 상처가 나도 피가 잘 가야 상처가 낫거든? 우리 면역세포들도 가고 해야 낫잖아. 근데 피가 잘 안 가. 상처는 낫는데. 회복도 느리고. 회복이 안 돼. 느린 게 아니라 안 돼, 회복이. 썩는 거야. 작은 상처가 발톱 자르다가 살짝 상처 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가 심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당뇨발 있는 분들은 사실 다리 결장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도 많아.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뭐 면도할 때도 전기 면도기를 쓰라 그러고 맞아. 생채기 나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양말을 꼭 신고 다니시라 그러고 집에 계실 때도 오랜만에 새 운동화 신거나 슬리퍼 신고 가면 막 이렇게 까지고 그런 게 있잖아. 그거 당뇨병 환자들은 그런 걸로도 위험할 수 있구나. 그치. 새 신발 신으면 까지잖아. 그게 굉장히 위험해. 근데 루이 14세는 뭐 새 신발 엄청 많았겠지. 그치.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평소에 뭐 당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쓰고 또 초콜릿같이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 이런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를 그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일단 우리가 받잖아? 그럼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호르몬이 나와. 뭐지? 그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이게 안 나오면은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못 이기고 정말 쓰러져 버려. 그런데 우리가 좀 응급 상황이잖아. 응급 상황이면은 가장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 그게 포도당이야. 당이구나 그게. 당이야, 당. 당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작용을 해. 그러면서 단 걸 땡기게 해. 실제 우리가 또 단 걸 또 먹잖아? 그럼 우리 뇌에서도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줘. 너 잘했어라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호르몬들이 다 나와. 기분 좋게 탁. 안정감도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져.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단 걸 먹으면 실패한다. 근데 그건 어떤 원리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혈당이 떨어지거나 위가 비었거나. 근데 아주 단 거, 설탕 같은 거, 액상과당, 주스 같은 거 먹잖아. 혈당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 공복감을 느껴. 사실 나는 위는 비어 있지 않은데. 배고플 때가 아닌데 배고프다고 느끼고 이게 당이 일단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오네.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사실 우리 몸에 음식을 저장하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보내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 살은 안 빠지게 하면서 네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으로 일단 저장하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내. 그래서 살은 찌고 다시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런 당 섭취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노화랑 관련이 있다고? 굉장히 관련이 높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설탕물 보면은 좀 어때? 끈적끈적하잖아. 엄청 끈끈하지 당이. 이 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농도로 있으면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활성산소 만들고 단백질을 변형시켜버려. 이 혈관들을 타고 우리 이 당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 우리 그치, 다 피부, 가겠지, 뭐. 모든 골격계, 두피, 뭐 헤어 이런 데 다 가는데 가서 전부 다 이 당들이 너무 고농도로 있으면은 우리 체내에 있는 단백질의 기능들을 저하시켜. 그래서 이게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렇겠네. 안 가는 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상을 입히니까. 그치. 그러면 무설탕 제품을 먹으면 뭐 노화라던가 음. 다이어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 그러면. 근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무설탕 제품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 나 액상과당은 애기들 음료수 이런 거에서 본 거 엄청 같은데.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액상과당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과당이야. 포도당을 효소 처리해가지고 이제 과당으로 전환한 건데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해. 근데 결국엔 이것도 혈당을 올려. 아,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올려. 설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다른 음식들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잖아. 그치, 뭐 약간 뭐 제육볶음이나 이런 거. 그런 데 들어있으면 어찌됐든 다른 음식들, 다른 성분들이랑 같이 먹으면은 어찌됐든 이 설탕의 흡수 자체는 좀 느려진단 말이야. 아, 다른 애도 있으니까. 근데 액상과당은 보면은 주스 같은 거에 많이 맞아, 들어있어. 맞아. 음료 같은 그거는 거에. 혼자 먹지. 액체 성분이잖아. 액체 성분은 또 기가 막히게 빠르게 흡수가 진짜 빠르게 돼. 그래서 액상과당 같은 거 먹고 혈당 재보면 한 15, 20분이면 확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이게 빠르면 빠르게 올릴수록 이거를 이렇게 없애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고혈당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그치. 길겠네. 그래서 내가 먹은 당량은 똑같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안 좋단 말이야. 췌장에도 안 좋고. 근데 아까 인공 감미료가 대신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일반 설탕보다 감미료가 더 살이 찐다고 하는 게 사실이야?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훨씬 단맛을 내지만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우리 신체는 그럼 흡수하지 제로 칼로리네? 못하는, 그치, 제로 칼로리. 음. 이게 정말 설탕을 대체만 한다. 혹은 내가 앞으로 이런 단맛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먹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우리의 허기를 돋굴 수 있어. 우리의 뇌는 기대하나? 이 단맛에 부응하는 혈당의 상승을 기대해. 근데 자꾸 뭔가 단맛이 혀에 느껴지는데 혈당이 안 오르잖아. 그러면 우리의 뇌는 허기가 진다는 시그널을 보내 우리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 감미료를 먹으면서 뇌 MRI를 찍어봤더니 비만하신 분들은 특히 인공 감미료를 먹었을 때 허기를 느끼는 뇌의 신호가 굉장히 자극되고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는 낮아져. 그래서 이런 인공 감미료를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설탕이나 단 음식을 더 먹게 되는 폭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러면 인공 감미료가 다른 부분에는 그냥 괜찮은 거야? 체중만 신경 안 쓰면? 이것도 지금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대규모 연구들이 나왔어. 인공 감미료가 나온지. 인공 감미료도. 그래서 봤더니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를 한 캔 이상만 마셔도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성이 올라가고 한 캔? 어떤 연구에서는 두 캔부터는 이런 위험도가 확실하게 증가되더라. 이런 레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한두 캔 정도만 먹어도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야. 어찌됐든지 간에 이 인공 감미료가 우리는 흡수를 못 시키지만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은 얘네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대사에 안 좋은 물질을 내놓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음식들이 또 건강하지가 않은 거야. 가능하다면 좀 안 먹거나 좀 계획적으로 먹는 거야. 계획적으로. 이게 내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게. 어린아이들한테 설탕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일단 첫 번째로는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주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 애기들 이렇게 근데 진짜 많긴 많아. 아까 말한 대로 액상과당이 들어가면은 혈당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아이들의 뇌는, 그리고 아이들의 입맛은 굉장히 민감해. 근데 머리에서 도파민이 확 나오잖아. 그러면은 마약을 접한 어떤 우리의 뇌의 반응처럼 거기서 굉장히 강한 그런 쾌감을 느껴. 그리고 반복해서 먹을수록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돼. 어릴 때부터 거기 익숙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은 더 전두엽이나 이런 발달이 더 좀 약하잖아. 자기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절제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 아이들은. 설탕 중독이 가장 이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유아 중독 사례 중에 하나야. 또 다른 문제가, 성인이 된 비만은 보통은 지방세포 개수는 그대로인데 이 지방세포들이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아이 때 비만이 생기면은 지방세포의 수 자체도 늘어나. 그러면 소아비만인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 근데 이게 정말 마약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럼 이런 설탕의 유혹에서, 당의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데 일단 좀 탄수화물에도 착한 탄수화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혈중 포도당이 나쁜 게 절대 아니야. 이거는 우리 뇌에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 뇌는 거의 전적으로 포도당만 쓰니까, 그리고 우리 근육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 흔히 말하는 현미나 뭐 검은 쌀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에는 그 안에 또 굉장히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먹어주는 게 건강에 좋아. 뭐 그 외에도 뭐 과일이라든지 해조류, 콩 이런 것들 사실 너무 좋은 탄수화물이고, 정말 우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좋은 작용들을 많이 우리가 삶의 활력을,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그런 설탕이나 액상과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멀리하고, 건강한 간식 같은 게 있잖아.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습관들을
들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사실. 한 번에 딱 끊기는 또 쉽진 않겠네. 그러니까 좀 줄여나가야 되나? 하나씩 내가 먹고 있는 것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거 혹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 하나씩만 이렇게 바꾸려는 습관,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그 한 가지를 지속해 보라고 하거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내가 너무 그런 게 먹고 싶다 말했잖아.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올라간 게 지속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포도당은 에너지야. 어떻게 우리가 쓰면 돼. 운동. 먹고 운동하면 돼. 운동을- 에너지야. 사실 그거 먹은 다음에 내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근육이 돌아가는 연료로 걔네는 쓰게 되고 우리 근육이 더 커져. 근육이 또 커질수록 또 그런 포도당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면 되는 거고, 또 언제 그러면 운동하면 되나요? 액상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먹고 나서 한 15분, 20분만 지나서 혈당이 바로 오르기 시작해. 그래서 거의 먹고 바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아니면 되고, 운동하던 도중에 먹어야겠네. 뭐 그래도 되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분, 1시간 지나면 혈당 오르기 시작하거든. 그쯤에 맞춰서 우리가 딱 밥 먹고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게 괜찮은 습관이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같이 노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이렇게 좀 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스트레스를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거. 혹시 언제부터 인류가 다이어트를 했을 것 같아? 과거에는 좀 살찐 사람이 좀 멋있다, 그리고 아름답다, 미의 약간 기준이어서 중세 영주들도 그치. 사람들 앞에서 많이 먹는 게 약간 그 권위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었나? 20세기 현대 와서 다이어트. 그랬을 것 같은데? 많이 남는 잉여의 시대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그리스 때부터 다이어트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 진짜로? 다이어트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스어 디아이타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 뜻 자체가 적절한 음식 섭취를 통해 조화로운 신체의 발달 목적을 가진 생활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때부터 이미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왔구나. 되게 살을 뺀다는 게 아니구나. 그치. 고대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어떤 말 했냐면은, 식욕이 강하게 작용하면 몸이 망가진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영혼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문명이 쇠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탐식이나 비만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초창기 그리스교에서도 탐욕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때 활용한 게 몸에 붙은 지방이었어. 그래서 비만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증거로 인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코르셋 같은 이제 보정 속옷이 등장을 한 건데, 코르셋을 착용할 때 허리를 너무 조르고 그것 때문에 옆구리에 상처를 입거나 이 갈비뼈가 좀 겹쳐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숨을 못 쉬겠다. 있었다고 해. 숨을 못 쉬겠어. 와. 그거. 지금도 유행한 다이어트들이 있잖아. 맞아. 유행하는 그치? 게 있지. 1930에서 40년대에는 흡연 다이어트가 유행했어. 그래서 당시 뭐 모델이나 배우들은 손가락에 다 담배를 끼고 있는 거야. 다이어트 하려고. 이 정도로 유행이었던 거고, 1950년대에 유행했던 다이어트가 뭔지 알아? 흡연 다음에는 뭘까? 술인가? 기도 다이어트. 기도? 1957년에 찰리 쉐드가 쓴 체중 감량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책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57년도에? 나는 날씬해지도록 기도한다, 도움을 주소서 하느님, 이런 기도 다이어트에 대한 책이 잇따라 이제 출간될 정도였어. 와. 기도 다이어트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다이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다이어트 약이야. 약. 마법같이 좀 체중을 줄여주는 디니트로페롤이라는 약물이 나왔었는데, 진짜 처음 들어본다. 이거 정말 최악의 약이었어. 최악의 약. 바람성 염색제여가지고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해독할 수도 없고, 많은 약에 노출되면 고열에 시달리거나 뭐 미각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권장약에 막 2배도 먹게 됐어. 살 빼려고.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는 사실 진짜 다들 힘들어 하잖아. 쉽지 않지. 그래서 약이라든지 뭔가 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게 애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렇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싶고 좀 유혹도 되기도 한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다이어트는 닥프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는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너희는 쉽지 않겠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의지의 문제라고 몰아가는 거야. 저번에 나한테도 너가 못 빼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낙준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켜봤더니 의지의 문제야. 야, 너무 많이 먹잖아. 뭘 그래 또 너무 많이 먹어. 봐 이렇게 좀 본인도 약간 뜨끔한 거야. 하여튼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발전한 거야. 하여튼 비만하신 분들이 느끼는 그 배고픔 그리고 에너지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돌아다닐 수도 없거든. 그분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인 게 그분들 정말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 근데 이게 그분들이 비만한 원인이 아니라 이 비만에 대한 증상일 수가 있어. 비만하면 에너지가 어. 없어진다. 내가 많이 그치? 배고프고 한 것들도. 우리가 일정 체온을 유지하려고 엄청 우리 몸이 노력하잖아. 그치. 추움에 몸을 떨고 만약 더우면 옷을 벗고 땀을 땀이 이렇게 나고. 하잖아. 그래서 체온을 지키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비만하신 분들은 우리 몸에 그 체중에 대한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나 대사가 그치.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내려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고 이걸 에너지를 아끼라는 신호로 극심한 피로감을 뇌가 주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게 그건가? 우리 몸은 약간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치. 항상성. 그 항상성이 그분들께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의지의 문제라고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기만 한다면은 각자가 느끼는 배고픔과 그 기운 없음이 다른데 그거는 가혹할 수 있고 그렇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벽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약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꼭 약을 먹는다는 게 막 나쁘고 의지가 약해서 먹는 거다 이런 게 아니구나. 그치. 그런데 물론 약제마다 부작용과 장점이 있어.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처방전이 필요한 약도 있고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도 있는데 기준이 뭔가? 나누는 기준이 뭐야? 일단은 효과와 안정성이야. 이 두 가지가 엄청 둘 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잖아. 같아, 지금 그럼 효과가 좀 적고 안전하면 약국에서 사고 효과는 세지만 약간 위험성이 있으면 처방전이 필요하고 이러려나? 그치. 근데 그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체중이 빠지는 것 그리고 건강상의 이득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전문의약품이야. 처방 걔네는 받아서 정말 먹는 거?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확인이 된 것들이거든. 입증이 된 거네. 그치. 적어도 전문의약품으로 가려면 5% 이상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써보면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동반되는 생활 패턴 이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커. 그럼 그럴 것 효과가 같아, 근데. 뭐 없는 사람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3개월 써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게 돼 있어. 전문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더 위험하고 무조건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더 안 좋은 그런 게 생기는 건 절대 아니야. 다만 남용하거나 본인이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그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좀 의사의 감시나 이런 치명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약국에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있잖아.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전문의약품보다 효과는 떨어져. 체중의 감소에 어떤 그런 편차가 없다고 보고되는 연구들도 있고 이 체중 감량 없이 뭐 그냥 체지방 감소 정도 다이어트를 좀 도와주는 이제 보조제 정도라만 알고 있으면 되고 약국에서 파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먹거나 혹은 적정량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불편감이라든지 뭐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니까 나 이거 다 먹어야지 이러면은 각자의 그런 부작용들을 중첩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면 언제든 중단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아무래도 처방전이 필요한 이제 전문 의약품 이것도 뭐 내가 알기로는 종류가 많다고 들었거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나눠지긴 해. 이제 흡수 억제제, 식욕 억제제, 대사 항진제가 있어. 흡수 억제제는 이제 많이들 쓰는 약이지 제니칼이라고 지방의 한 30% 정도 흡수를 좀 억제해. 그래서 기름기가 흡수가 안 되고 내려가잖아 대장 쪽으로. 그럼 배가 좀 부글거리고 복통이 있고 이거는 하면은 좀 지방변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좀 놀랄 수 있어. 좀 둥둥 뜨거든. 그리고 좀 냄새도 좀 다르고 그리고 변실금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있어. 설사를 하는 그치. 거지.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고 이 정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좀 자기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있는 날. 좀 처음엔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해보고 지방기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만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식욕 억제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 좀 비교적 안전한 거겠지. 그리고 반드시 단기간 주로 이제 4주 이내로 단기간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효과도 가장 좋아. 그리고 대사항진제
에너지 소비를 늘려가지고 좀 몸무게가 좀 줄어드는 대사를 조금 촉진시켜줘가지고 좀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어. 이 여러 가지 약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처방이 된 약은 뭐가 있지? 3위는 디에타민이고 2위는 큐시미아, 1위는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주사. 혼자 하루에 한 번씩 주사 놓는 삭센다. 그러면 디에타민은 무슨 약이야? 3위. 디에타민은 흔히 나비약이라고 알고 있는 왜 약이야. 나비약이야? 모양이 생겼어. 아. 모양이 생겼는데 강력해. 진짜 강력해. 근데 반드시 단기간 써야 되는 약이야. 아, 이거 위험한 약이구나. 이거는 마약성 약물인 암페타민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디에타민은 교감신경 흥분제야. 우리가 막 사자한테 쫓겨. 어떻게 돼? 숨 빨리 쉬고 막 땀 나고 입맛이 돌겠어 그때? 먹는 안 돌지. 생각이 나겠어? 근데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약이야. 아, 씨. 그런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원리로 식욕이 억제되고 그래서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단점은 뭐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 참 안 오지. 그리고 입 마르지. 그리고 두통 생기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열나는 것 같고 가끔씩은 환청이나 뭐 환각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 그런 거 사실 본인이 처방 이상으로 약을 드시다가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내가 주의한 적이 있거든. 그래. 그리고 이게 중독성도 의존성도 맞아. 생기시더라고. 맞아. 이거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4주 이내로 사용해야 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곳에서 약제를 사가지고 장기간 복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 디에타민 좀 위험한데 그럼에도 그럼 추천하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더 좋은 약이야. 아, 효과가 좋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가 있고 열심히 했지만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딱 식욕을 딱 떨어뜨려주면서 그 벽을 딱 넘을 수 있게 해주거든. 아, 효과로. 요렇게 그러면서 단기간으로. 그 정체기를 넘어가기 위한 키로 쓰고 딱 끊으면은 그 정체기를 넘었음으로써 오는 그 희열감, 거기에서 오는 또 에너지가 있거든. 이런 분들한테 쓰면은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이지. 2등이 아까 큐시미아였는데 이거는 어떤 약이야? 이거는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약이야. 이게 펜털민, 거기에 이제 편두통 예방약,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 펜털민이 원래는 이제 식욕을 억제해준 효과가 있고, 토피라메이트도 식욕 억제를 해주면서도 대사를 조금 촉진시켜줘가지고 좀 지방을 분해해준 효과가 있어. 두 가지 성분이 같이 있으니까 두 가지 성분의 부작용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장점도 같이 있는 만큼 단점도 같이 그러네. 나타나는. 그치. 그래서 뭐 미각 이상, 뭐 안면 감각 이상, 손발 저림, 녹내장이 있는 분들한테 또 금기. 안압을 올릴 수가 있나 그치, 보네. 그치. 특히 임신에서는 정말 금기가 돼. 아. 이게 태아 기형, 이제 9개월 이제 발생했다는 보고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임신을 준비한 여성들은 복용을 좀 안 하는 게 좋지. 주사는 불편할 것 같은데 1등이네? 그치. 주사제고 이게 삭센다의 어떤 장점이 안정성이거든. 아. 왜 이거 안전하지 이거는? 왜냐면은 삭센다는 특이하게 처음 시작이 당뇨병 약제였어. 아. 당뇨병 약제로 만들어진 기본적으로 약이 오래 쓰려고 만든 약이구나. 그치. 보니까 부작용으로 자꾸 체중이 빠지네? 그래서 아예 세팅을 바꿔서 이렇게 비만 약이 된 건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을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치. 이분들은 진짜 몸이 약해. 그래서 당뇨병 약제의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이 사람들이 안전해야 되는 거야. 오래 먹어야 그치.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약제는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연구들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게 확인 바로 퇴출이야. 수조 원이 들었던 약 바로 사라져. 실제로 그렇게 사라진 약이 너무 많아. 근데 삭센다는 그걸 통과한. 섹센다의 성분이 됐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약제가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야.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 우리가 밥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밥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지. 그치.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면서 어떤 작용을 하냐. 위에 운동을 좀 줄여줘. 그냥 그만 먹으라고. 그리고 뇌에다가도 이제 그만 좀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거든. 그래서 배부르다. 그치. 이거는 음식물이 오랫동안 뱃속에 있게 해. 그러니까 오히려 빠르게 포만감이 와. 약간 속이 더부룩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지. 그 부작용 그럴 수 있고 토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 처음에 또 체중 효과가 처음부터 확 나오질 않아. 느릿하게 쭉 가는 느낌인데 그러려면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 좀 비싸.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갑상선 수질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은 투여하면 안 돼. 이런 거에 암 발생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만 이거는 좀 근데 주의하면 드문 형태의 갑상선 암이니까. 굉장히 드문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갑상선 암은 아니다. 다이어트 약은 기본적으로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복용을 해야 돼. 이 다이어트 약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세트 포인트 자체를 이제 체중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 내가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중단했을 때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술을 먹으면 다이어트 약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맞아? 그치. 우리가 술 마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아이스크림 먹고 있거나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잖아. 진승이는 햄버거를 먹을 거야. 맞아. 그거 뭘 먹게 돼.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 안주도 먹고 다 저녁도 먹고 했는데. 술 먹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배부른 걸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려고 하는 뇌의 작용이 좀 풀려. 근데 다이어트 약제의 주된 기전들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거든. 이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 소용이 소름이 없어지네.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은 자기 먹을 안주 같은 거는 자기 앞접시를 꼭 사용하라 그래. 단백질 위주나 야채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 앞접시에만 놓고 나 이거만 먹어야지.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나 이거 먹은 다음에 햄버거 먹으려고 말려라. 이런 친구한테까지. 식으로 부탁 같은 걸 하는 것도 도움이 돼.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바라는 건 너무 좋아. 그럼 이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 때 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 너무 중요한 게 자기의 어떤 생기는 증상이나 불편한 것들을 전문가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약으로 뭐 바꾼다거나 용량을 줄인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막 토해서 못 먹는데 삭센다 맞는 분들이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3개월 썼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약을 쓰거나 뭐 다른 내 생활의 어떤 습관을 바꿔보거나 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다이어트의 부스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비만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단순히 의지의 문제를 몰고 가면 안 돼. 우리가 다른 병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태해서 당신이 그런 병이 생긴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색안경 쓰지 않잖아. 그치. 참을 수 없는 배고픔, 참을 수 없는 무기력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야. 많은 그 비만인 분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나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내 친구 진승이 이야기야. 근데 너 아니다. 다른 진승이가 또 있어? 진짜 다른 진승이가 있는데 김진승? 걔가 이제 여름이니까 좀 독하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 얘 아니야. 보면 알겠지. 근데 바프도 예약을 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프 촬영했거든? 근데 그 촬영 한 날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러 간 거야. 근데 보통 진승이들은 술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뭐 씻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 진승이들은 보통 씻는데? 가끔 안 씻을 때 있잖아. 사람이 쿵쿵할 때가 있어. 그랬는데 이제 자다가 이제 새벽에 깬 거야. 씻지도 못했고 너무 갈증나고 해가지고 부엌 가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때 거짓말처럼 눈앞이 하얘지더래. 하얘졌어? 하얘진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딱 눈을 떴대. 몇 초도 안 지난 것 같아. 자기 땅바닥에 누워있고 근데 뭐 젖어 있어가지고 만져보니까 핀 거야. 머리 찢어져가지고. 뭐 술 때문에 그런 건가? 술 때문에 어지러워서? 아니면은 술자리에서 원한을 사가지고 친구랑 같이 들어보면 웹소설 작가. 야 그러면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일어나는 거 기다리다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발하긴 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됐던 거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서 아예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면서 그 머리를 소파 구석에 부딪혔대. 기립성 저혈압. 그래가지고 완전 찢어져가지고 병원을 갔지. 큰일 날 뻔했네. 그나마 그걸로 끝나길 다행이네. 그치.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기립성 저혈압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병인가? 증상인가? 뭔가 기립했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보통은 그냥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약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알겠는데? 근데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게 뒷목이나 뭐 어깨 쪽에 좀 뻐근한 근육통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누웠을 때 갑자기 앉았을 때 띵 돌거나 두통 같은 게 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어나면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 피들이 하지로 확 쏠려. 밑에 쪽으로 하긴 그러면은 머리 쪽에 당연히 피가 잘 안 갈 거 아니야. 그치, 좀 덜 가겠지? 머리로 가는 피의 압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우리 혈관들이 확 수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돼 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머리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거야. 또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도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지거든. 나이가 많아지면서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또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잖아.
이런 고혈압 약도 이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걸 늘리고 당뇨병 같은 게 오래돼도 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망가지거든. 심지어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또 비만이 문제가 되면서 고혈압 약 같은 거 먹는 경우가 많으면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에 의한 어지럼증이 많아지고 있지. 제일 무서운 거는 아까 그 진승이도 머리가 찢어졌잖아. 그치. 진선이 머리 찢어졌지. 나도 예전에 봤던 환자분 중에서 의식 잃고 쓰러지면서 안아골절 생기시는 이쪽이 여기를 어. 부딪혀가지고. 젊은 친구 중에 그 뇌출혈이 생겼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쓰러진다고 할 때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치, 목욕탕 너무 같은 많지. 곳에서 구석지에서 부딪혀버리면은 치명적일 수 있어. 진짜. 그거는 진짜 어. 위험하겠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환경에 따라서도 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최근에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 환자들이 좀 늘어난다. 젊은 층에서도 막 아니 내 친구도 한번 그랬어. 음.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다가 일어나 보니까 응급실이었대. 좀 전형적이야. 전형적이야? 좀 전형적이야. 왜 그렇지? 지난 5년간 거의 한 50% 넘게 이제 환자가 증가했다라고 나오는데 특히 쭈그려 앉으면 피 같은 게 이제 이쪽에 정체돼 있다가 담배까지 피고 있지. 담배 같은 거 태우시는 분들은 이 혈관에 탄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났으면 기절할 수 있지. 진짜 전형적이라고 할 만하구나 그게. 내 친구는 진짜 크게 다쳤었거든. 여기로 넘어져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고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병인데 사실 잘 몰랐어.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을 방치했을 때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연관이 있나? 이게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뉴럴로지라는 잡지에 발표한 내용인데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하면은 뇌 혈류량 자체가 감소한 빈도가 잦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치. 그렇겠네. 머리로 가는 그러면은 피가. 뇌에 어떤 위축이 오기 쉬운 거지. 그러면서 그게 치매 발생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야. 내 세포에 어쨌든 악영향을 주겠네. 계속적인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 사례를 들었잖아. 이제 막 다이어트를 막 굉장히 근데- 진승이. 다른 지승이. 다른 진승이가. 근데 다이어트랑 기립성 저혈압 이게 연관이 있나? 굉장히 많아. 그것 때문에 사실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그렇게 많이 좀 경험하는 이유기도 해. 여성분들한테 아무래도 많구나. 그치. 이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탈수.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먹는 거를 좀 제한하면서 초반에 특히 우리 몸에서 좀 수분이 감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변비가 생기는 이런 분들도 있을 만큼 수분이 좀 부족해진다. 탈수가 좀 진행이 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도 함께 빠진단 말이야. 근데 원래 우리 다리 이 하지 쪽에 있는 정맥에 있는 피들은 혈관의 압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옆에서 짜줘가지고 피가 심장으로 올라오는 거거든.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근육이 짜주면 쑥 올라왔다가 근육이 짜주면 쑥 올라왔다가 그렇게 심장까지 와야 되는데 근육이 떨어지니까 피가 다리에 정체돼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늦었다 딱 일어나면은 기절하는 경우가 위험하네. 아까 진승이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제 음주도 했잖아. 그치. 음주도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되나? 영향을 미치지. 이게 알코올의 대사 산물 중에 하나가 혈관을 이완시켜. 혈관을 이렇게 넓힌단 말이야. 말초혈관들 다 넓혀. 그러니까 피들이 이런 주변으로 많이 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면은 처음엔 좀 열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엄청 추워지잖아. 혈관이 열리니까 체온을 아주 쉽게 뺏기는 거야. 그리고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혈관의 탄력성 자체가 떨어져. 혈관도 잘 못 짜주니까 누워있다가 확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기절해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술 마시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뇨작용이 있어. 그래서 혈관도 열리고 탈수도 되고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는 두 가지 팩터가 한 번에 딱 생기는 거지. 근데 사우나에 가거나 막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거나 이럴 때 가끔 좀 어지럽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이렇게 있잖아. 혈관이 다 열려, 더우니까. 그치. 계속 물에 닿고 있어서 이거 땀을 흘린다는 걸 잘 모르지만 실제로 땀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사우나나 목욕을 하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혈관 다 열려 있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그 피가 순간적으로 하지로 쏠리면서 좀 취약했던 분들은 정말 기절해. 항상 거기 가면은 벽에 붙어 있잖아. 어지러우면은 조심하라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조심하라고. 맞아. 왜냐면 목욕탕은 기본적으로 돌바닥이야. 중간중간에 각진 그런 모서리도 있잖아. 맞아. 거기에서 쓰러지면은 진짜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
기립성 저혈압의 주요 증상이 어지럼증이라고 했잖아. 어지럼증은 좀 흔한가?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데이터를 보면은 현대인들 한 전체 한 30% 정도는 경험을 봤다라고 하고 엄청 많네. 심평원 자료를 봐도 뭐 2010년대에는 한 59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2019년도 보면은 94만 명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뭐 진짜 늘었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늘었고 심지어 좀 젊은 친구들 10대에서도 이제 2010년에는 한 3만 명, 2019년에는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 먼저 맞아, 떠오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 철분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 빈혈하고 기립성 저혈압의 차이는 뭐야? 빈혈은 말 그대로 어떤 혈액 내 적혈구 수치가 좀 낮은 걸 말하거든.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빈혈이 심한 사람들은 숨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뭐 그 외에도 뭐 어지러움, 피로감 등 이런 건 호소할 수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났을 때 혈압이 확 낮아져가지고 머리로 피가 안 가는 거라고 했잖아. 자세를 좀 바꿀 때 앉았다 일어나거나 그치, 누웠다 그치. 일어나거나. 근데 빈혈 있는 환자분들은 특별히 그러진 않아. 아. 누웠다 일어날 때 더 심한 건 아니야. 위치 변화랑 상관이 없구나. 내가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숨차고 기운 없고.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할 때 힘든 게 빈혈이구나. 그치. 아. 기립성 저혈압은 뛰어다니는 건 괜찮지.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어지럼증 하면 이비인후과에서도 또 어지럼증 클리닉도 있고 그렇지 사실. 꼭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는 어지럼증 이런 이비인후과에서 증상. 보는 어지럼증은 귀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많이 보는데 빈도만 따지고 보면 사실 이쪽이 더 많지. 여기가 더 많은데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 아까 눈앞이 하얘진다든지 하얘지고 까매지고 약간 뭐 의식이 아찔한 사라지는 느낌. 느낌이라면 여기는 눈앞이 뱅글뱅글 돌아. 코끼리 코하고 막 돌고 나면 약간 비틀비틀하잖아. 놀이기구 탔을 때나 뭐 이런 거. 그게 여기 있는 이제 전정기관에서 그런 기능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지. 그런 게 뭐 이석증 뭐 이런 거. 뭐 이석증, 뭐 신경염 그리고 뭐 메니에르 이런 것들. 아마 이석증은 주변에 한두 번쯤 봤을 걸 환자분을 뭐 있다고 들었거나 뭐 그랬을 거야. 되게 흔하거든. 아 근데 이 어지럼증 중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 되는 것도 있다던데. 그치. 정신과에서도 이제 특히 공황장애가 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어지럽다고도 해? 공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면 막 심장 두근거림, 숨쉬기 힘든 거 이런 증상도 있는데 구역감이라던가 어지러움도 아주 흔한 신체 증상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뭐 다른 과랑 이제 좀 비교해야 되는 거는 공황장애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뭔가 내가 심장이 막 지금 터져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숨쉬기가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나 지금 무슨 큰 병에 걸리는 거 어떡하? 이런 거랑 함께 갑작스럽게 막 증상이 심해져. 한 몇 분 내에. 그런 불안과 공포감과 함께 어지러움과 같은 신체 증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까지는 드물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 느낌이 약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황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신까지 했다 이런 경우면 공황장애로 보기보단 일단은 탁과에 가서 그 관련 질환들이 없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기립성 저혈압의 진단은 어떻게 해? 간단해. 누웠을 때 혈압을 재.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라 그래. 일어난 다음에 1분 간격으로 한 5분 정도 혈압을 재봐. 이 사람이 수축기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가 보고 진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 진단도 받았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약간 아찔한데 그냥 걸으려는 사람이 많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면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그냥 걸어가거나 해야 될 거 하거나. 특히 이게 바깥에서 사람들 많을 때 갑자기 자기 쭈그려 앉거나 앉으면 좀 이상해 보일까 봐 그렇지. 일부러 걷는데 그러다가 쓰러져. 핑 돈다, 어지럽다 그러면은 자세를 일단 낮춰야 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머리를 낮추면은 일단은 가는 피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넘어지더라도 머리를 안 다쳐. 낮아졌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앉거나 눕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럼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맞아. 있어? 대처법은 알려줬잖아. 그러면 예방법. 첫 번째는 탈수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탈수가 돼 있어. 잠에서 땀을 흘리니까. 그리고 뭘 마시지도 않잖아. 한 아무것도 8시간 안 정도는.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한 500cc까지도 한 번에 마셔주는 게 좋아. 근데 내가 아침에 나 괜찮으려고 밤에 마셔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밤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자면은 화장실을 한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그러면은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 다리에 근육들이 좋아야 이 피를 쫙가지고 심장으로 올려주는 거란 그치, 말이야. 그치. 아, 난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 절대 생기진 않겠다. 다른 진승이 말하는 거야? 아, 그 진승이? 아까 아니, 운동하는 걔는 진승이? 하체 근육이 약한 진승이야. 남는데 여기가 약간? 펄렁펄렁하네. 야, 바람 불면 야. 그런 재질이야. 하여튼 근데 의외로 이 기립성 저혈압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리 떨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원래는 별로 안 좋게 보잖아. 근데 일어나기 전에 이런 걸 해주면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키를 짜준단 말이야.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되게 그치? 무례해 보여.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안 보이는 테이블 같은 데서 일어나기 전에 이런 거 이렇게 운동을 해준다든지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압박 스타킹 같은 걸 해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으면은 하체의 정맥에 모여줄 수 있는 피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압력이 가해지니까.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리에 근육 운동을 해줘가지고 필요할 때 그런 피를 짜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스쿼트나 런지, 달리기, 자전거 이렇게 하체를 단련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도 약간 좀 짭조름하게 먹는 것도 좀 도움이 오히려. 되고 온도차가 매우 심할 수 있는 뭐 사우나나 온탕 이런 거는 좀 특히 자세를 좀 천천히 바꾼다든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습관 그런 걸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은 이 기립성 저혈압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있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자세야. 그래서 까치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하면은 종아리에 확확 힘이 들어가네. 확 들어가지 힘이. 이렇게 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서 있는 자세. 섰을 때 아, 그냥보다는 들어가네. 힘도 좀 들어가는데 이게 내 스스로 내 종아리에 압력을 좀 가해주는 거야. 그래서 피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 중요한 거는 종아리에 힘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골고루 나눠봤는데 어땠나? 뭐 어지럼증이나 특히 근육통 같은 게 증상일 줄 몰라가지고 많이 배웠네. 누구나 한 번쯤은 또 올 수 있을 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어쨌든 반복적으로 있으시는 분들은 예방법을 좀 알아두고 서서히 좀 개선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네, 진짜로.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